내가 가장 신뢰했던 사람들, 그들은 내 등을 찌르고 내 세상을 앗아갔다. 웃으며 아무렇지 않게 그때는 몰랐다. 이 배신이 나를 어디로 데려갈지. 하지만 이제 시간이 흐른 지금 나는 그들의 앞에 다시 섰다. 그리고 그들이 결코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지. 내 가장 친한 친구가 나를 배신하고 부유했던 내 약혼녀까지 빼앗아 갔다. 그들은 내 삶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동안 웃어댔다. 10년 후 한국의 최정상 경영인들만 초대되는 미래혁신 리더 회의에서 그는 내게 비아냥거리듯 말했다. 아직도 혼자냐? 나는 차분히 대답했다. 내 아내도 함께 왔어. 그리고 윤채린, 그녀가 걸어 들어오는 순간 방 안은 숨소리조차 사라졌다. 나에게 이도윤은 한때 내게 형제와도 같았던 존재였다. 내 비밀을, 내 승리의 순간을, 그리고 깊은 상처까지도 나누던 친구였다. 우리는 대학 시절 기말고사에 지친 밤마다 함께 라면을 끓여 먹었고 세상을 정복하자며 끝없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리고 정수아가 있었다. 내 약혼녀, 나의 전부. 그녀는 내 모든 꿈의 중심축이었고 아름답고 야망에 가득 차 있었으며 나를 무장해제시킬 만큼 매력적이었다. 몇 년 동안 나는 모든 것을 가졌다고 믿었다. 이제 막 시작된 성공적인 커리어, 정수아와의 미래, 그리고 가족처럼 소중한 친구 이도윤. 그러나 어느 추운 저녁 정수아의 고백은 모든 것을 산산이 부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말 한마디 한마디는 조용한 밤을 산산조각 내듯 내리꽂혔다. 도윤이야. 그녀는 말했다.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된 것 같아. 처음에는 분노가 아니었다. 믿을 수 없었다. 내가 잘못 들은 걸까? 머릿속은 그녀의 말을 억지로 이어붙이려 했지만 내 기억 속 도윤과 우리의 관계와는 도저히 어울리지 않았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어떻게 둘 다 당장이라도 도윤을 찾아가 따지고 싶었다. 그러나 무언가가 나를 멈추어 세웠다. 아마도 수치심, 아니 자존심이었다. 나는 그가 내 상처를 알아차리는 것조차 용납할 수 없었다. 우린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었어. 그녀의 변명은 머릿속을 끊임없이 맴돌았다.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다. 마치 그렇게 말하면 모든 배신이 용서라도 되는 것처럼. 그 후 며칠간 나는 상처와 분노의 안개 속을 헤맸다. 나는 정수아와의 관계를 끊어냈다. 그녀가 울며 이해를 구했지만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떠났다. 도윤은 어떤 연락도 하지 않았다. 아마 그는 내가 감히 그를 마주할 용기도 없을 거라 생각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때의 나는 그의 생각대로였다. 나는 일에 매달렸다. 사랑은 믿을 수 없었지만 적어도 내 야망은 배신하지 않았다. 작은 사무실에서 늦은 밤까지 일했고 주말이면 네트워킹 행사장을 전전했다. 아이디어를 피칭하고 업계의 미묘한 룰을 배워나갔다. 고통은 생각보다 강력한 연료였다. 나는 심장의 상처를 에너지로 바꿔 내 자신을 새로이 세웠다. 도윤이 나를 무너뜨렸다고 생각했다면 그는 대단히 착각한 거였다. 그리고 수아는 더 이상 내 가슴 한켠을 차지할 자격조차 없었다. 하지만 배신이 남긴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도윤과의 우정이 끝났다는 것은 단순한 인간관계의 파탄이 아니었다. 그것은 긴 시간 쌓아온 믿음과 꿈으로 짜여진 형제의 죽음이었다. 한때 목숨을 맡길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이 웃으며 내 등에 칼을 꽂았다는 사실. 그가 그리웠냐고? 솔직히 조금은 그랬다. 하지만 그리운 건 진짜 도윤이 아니라 내가 믿었던 도윤이라는 환영이었다. 내가 쌓아올린 모든 업적, 벌어들인 모든 돈은 그들이 짓밟은 과거의 내 모습으로부터 한 걸음씩 멀어지는 과정이었다. 그들은 내게서 이것마저 빼앗을 수 없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그들의 소식을 일부러 찾아보지 않았다. 가끔씩 들려오는 소문 속에서 그들의 삶을 어렴풋이 알게 되었을 뿐이다. 제주도의 한 고급 리조트에서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다거나 수도권 외곽의 대저택에서 화려하게 살아간다는 이야기. 하지만 나는 거기에 휘말리지 않기로 했다. 그들의 존재는 이제 내 삶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내 관심은 오직 하나. 그들의 배신 따위로는 절대 빼앗을 수 없는 더 크고 단단한 무언가를 쌓아 올리는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조용해지는 깊은 밤이면 문득 떠오르곤 했다. 그들은 정말 행복할까? 정수아는 우리 함께 꿈꿨던 그 미래를 기억이나 할까? 이도윤은 최소한의 죄책감이라도 느낄까? 애써 생각하지 않으려 했지만 그런 질문들은 성공의 순간들 사이사이 틈을 비집고 스며들었다. 참 아이러니하다. 배신이라는 건 결국 사람을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단단하게 다듬어 버린다. 나는 그것을 짐처럼 짊어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잊지 않기 위한 표식으로 삼았다.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절대 누구처럼 되지 말아야 할지를. 이도윤과 정수아의 선택은 단순히 나와의 인연을 끊어낸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내 안에 꺼지지 않는 불꽃을 지폈다. 그 불꽃은 그들이 상상조차 하지 못할 만큼 뜨겁고 오래 타올랐다. 그때의 장은 끝났지만 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니, 이제 겨우 시작이었다. 10년이라는 세월은 배신의 잔재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에겐 한 생애처럼 느껴진다. 10년 전 이도윤과 정수아는 내 세계를 산산조각 냈고 나는 그 조각을 주워 하나하나 다시 쌓아 올렸다. 그때는 무엇을 향해 나아가는지조차 몰랐다. 단지 그들의 배신이 내 미래를 결정짓게 놔두지 않겠다는 의지 하나로 버텼을 뿐이다. 그리고 이제야 깨닫는다. 나는 단순히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온전히 다시 태어났다. 이제 그들은 나를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성공은 하룻밤 사이에 오지 않았다. 끊임없는 고된 싸움의 연속이었다. 초기에는 경기도 외곽, 겨우 옷장만한 사무실에서 시작했다. 수없이 반복되는 엑셀 시트와 싸우며 커피와 오기만으로 버텼던 날들. 작은 성취 하나하나가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첫 번째 클라이언트를 따내고 투자금을 유치하고 프로젝트를 따낼 때마다 나는 내 미래가 그들과는 아무 상관없는 내 손으로 빚어낸 것임을 깨달았다. 5년이 지나자 내 회사는 더 이상 그 좁은 공간에 머물 수 없었다. 나는 서울 도심 유리병 너머로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새 사무실로 옮겼다.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것이 아니라 진짜였다. 탄탄하고 신뢰받는 기업으로 성장했다. 업계 사람들은 내 이름을 알게 됐고 대기업과의 파트너십, 초청 행사 참석은 일상이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개인사는 여전히 조용했다. 사람들은 종종 물었다. 결혼은 안 해요? 연애는요? 나는 웃으며 얼버무렸다. 일과 결혼했죠. 혹은 좋은 사람을 아직 못 만났어요. 진실은 따로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쉽게 누구도 믿을 수 없게 된 것이다. 모든 것을 걸었던 사람이었던 정수아, 그리고 끝까지 나를 지켜줄 줄 알았던 형제 같은 이도윤. 두 사람을 한 번에 잃고 남은 상처는 생각보다 깊었다. 하지만 외롭지는 않았다. 수년 동안 함께 버텨온 동료들과 친구들이 있었다. 내 곁을 지켜준 사람들과 함께 나는 홀로가 아니었다. 나는 오랜 시간 동안 믿을 수 있는 동료, 멘토, 선후배, 그리고 진심으로 나를 아껴준 친구들의 네트워크를 쌓아왔다. 내가 이룬 성공은 결코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다. 내가 나 자신을 믿지 못하던 순간에도 끝까지 나를 믿어준 사람들과 함께 이뤄낸 성취였다. 그러던 중에도 이도윤과 정수아에 대한 소문은 가끔 들려왔다. 내가 일부러 찾아 들은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세상은 아이러니하게도 외면하고 싶은 이야기일수록 꼭 들려주곤 한다. 그들의 삶은 겉으로는 완벽해 보였다. 강남 대저택, 최고급 외제차, 해외 휴양지로 떠나는 호화 여행들. 이도윤은 대기업 임원의 자리까지 올라섰고 정수아는 상류층 사교 모임에서 빠지지 않는 유명 인사가 되었다. 겉으로 보기엔 완벽 그 자체였다. 남들이 보기엔 아마도 그들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완성된 커플처럼 보였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안다. 배신의 폐허 위에 행복을 지을 수는 없다는 걸. 그들의 삶은 황금빛처럼 보였지만 나는 자주 생각했다. 그게 과연 진짜였을까? 안면 단지 껍데기뿐이었을까? 나는 그들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려 애썼다. 이젠 더 이상 그들에게 미련 따위는 없었다. 적어도 스스로 그렇게 믿고 싶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때때로 아주 잠깐씩 그들의 그림자가 내 마음 한켠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들은 과연 나를 떠올릴까? 그날의 선택을 후회한 적은 있을까? 이도윤은 정수아를 바라볼 때 자부심을 느꼈을까? 아니면 조용한 새벽에 문득 스치는 죄책감을 느꼈을까? 정수아는 지금의 삶을 우리가 함께 꿈꿨던 미래와 비교해 보았을까? 나는 다시 정신을 다잡았다. 집중해야 할 것은 과거가 아니라 지금의 내 삶이었다. 내 일, 내가 남길 유산, 내가 세운 회사는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었다. 그건 내가 견뎌온 모든 상처와 배신을 이겨낸 증명이었다. 나는 장학금을 지원하고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했으며 젊은 창업가들을 멘토링했다. 그 과정은 내게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었다. 진짜 성공은 돈이나 명성이 아니라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데 있다는 것을. 나는 좀처럼 과거를 되새기지 않았다. 하지만 간혹 아주 깊은 밤이면 옛 기억이 스르르 찾아왔다. 그때의 배신은 더 이상 날 찢어놓지 않았지만 겨울 아침의 오래된 상처처럼 은은한 쓸쓸함을 남겼다. 나는 이제 이도윤과 정수아를 미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약간의 연민을 느꼈다.
그들의 배신은 나를 강하게 만들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남은 것은 무엇이었을까? 돈, 지위, 겉으로만 번지르르한 공허함이 아니었을까? 배신이 있던 지 정확히 10년이 다가오자 나는 예전보다 자주 지난 시간을 돌아보게 됐다. 그러나 그 회상 속에는 슬픔도 분노도 없었다. 오직 자부심만이 있었다. 10년 전 나는 꿈만 가득하던 어린 신입이었다. 그리고 가슴 깊숙이 금이 간 채 버텨야 했던 젊은이였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누구도 쉽게 무너뜨릴 수 없는 스스로 이뤄낸 유산을 가진 사람이었다. 10년 전 이도윤과 정수아는 내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간 것 같았다. 하지만 돌이켜보니 그들은 나에게 진짜 선물을 남긴 셈이었다. 누구를 믿어야 할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누구를 믿지 말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었다. 진정한 강함이란 상처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어떻게 견뎌내고 빚어내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도, 그리고 나는 그 모든 아픔을 재료 삼아 그 어떤 배신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는 제국을 세웠다. 그러던 어느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다. 나는 사무실에서 분기별 보고서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때 비서가 다가와 한 통의 고급 봉투를 건넸다. 장난스러운 웃음을 숨기지 못하며 그녀가 말했다. 혁신 리더 포럼 초대장이에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살짝 설레는 기대감이 묻어났다. 나는 조심스럽게 펜을 내려놓고 손에 쥔 초대장을 천천히 살폈다. 미래 혁신 리더 회의. 그 이름은 단순한 행사를 넘어 진정한 엘리트들만 초대받는 특별한 무대였다. 국내 유수 기업의 CEO, 산업을 선도하는 리더들, 각 분야의 개척자들, 이름만 들어도 모두가 고개를 끄덕일 만한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 나는 그동안 멀리서 이 포럼을 동경해왔다. 하지만 이번이 처음이었다. 처음으로 그들 가운데 내 이름이 포함된 것이다. 10년 전만 해도 이런 곳에 초대받을 수 있으리라 꿈조차 꾸지 못했다. 그런데 이제 나는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초대장은 금박으로 새겨진 글자들이 반짝였다. 눈길만으로도 위엄과 품격이 느껴졌다. 나는 초대장을 2번 읽었다. 일주일 동안 강원도 설악산의 프라이빗 리조트에서 열리는 행사, 업계 최고 인사들과의 네트워킹, 그리고 비즈니스 세계를 이끄는 거물들의 강연이 준비되어 있었다. 이곳은 내 앞에 새로운 문을 열어줄 기회의 장이었다.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인연과 가능성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렘과 함께 망설임도 찾아왔다. 이런 자리는 종종 진정성보다는 거칠애가 우선인 경우가 많았다. 성공을 과장하고 불을 과시하며 허세로 가득한 사교 무대처럼 나는 과연 그 속에서 나 자신을 잃지 않고 버틸 수 있을까? 그럼에도 포기하기엔 아까운 기회였다. 꼭 가세요. 비서는 내 머릿속을 읽기라도 한 듯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살면서 몇 번 없을 기회잖아요. 나는 의자에 몸을 기댄 채 고개를 끄덕였다. 생각해볼게. 그리고 이틀 동안 나는 진지하게 고민했다. 지금처럼 통제할 수 있는 작은 세계에 머물지, 아니면 더 큰 무대에 뛰어들어 또 다른 차원의 성장을 이룰지. 셋째 날 아침, 나는 결심했다. 비서에게 참석 의사를 대신 전달해달라고 부탁했고 곧바로 포럼 준비에 들어갔다. 그때는 알지 못했다. 이 선택이 내가 10년 동안 애써 피하고자 했던 폭풍 한가운데로 들어가는 길이라는 것을. 초대장에 적혀있던 약속처럼 리조트는 숨이 막힐 정도로 아름다웠다. 깊고 푸른 산자락에 포근히 안긴 세련됨과 고급스러움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공간. 도착하자마자 나는 극진한 환대를 받았다. 직원들은 내 이름은 물론 커피를 어떤 스타일로 마시는지까지 알고 있었다. 세심한 배려가 놀랍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조금은 긴장됐다. 첫날 저녁은 환영 리셉션으로 시작됐다. 참가자들이 서로 어색함을 풀고 다가올 일정의 분위기를 가늠하는 자리였다. 나는 대리석 바닥이 빛나는 대연회장 안으로 들어섰다. 완벽하게 맞춤 제작된 수트와 고급 드레스를 입은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다. 공기 중에는 권력과 영향력의 냄새가 퍼져 있었다. 나는 한 벤처 캐피탈리스트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때였다. 등 뒤에서 들려온 10년 동안 잊고 지냈던 목소리. 설마. 말끝이 흐려지며 믿을 수 없다는 감정이 묻어났다. 나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가슴이 순간 움찔했다. 그리고 거기 내 과거가 서 있었다. 이도윤, 정수아. 거의 변한 것 같지 않으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달라진 모습으로. 정수아는 여전히 눈부셨지만 그녀의 눈동자 속에는 지울 수 없는 피로감이 깃들어 있었다. 이도윤도 변했다. 세월의 흔적이 얼굴에 드러났지만
여전히 그 자신만만한 미소만은 변함없었다. 그들의 얼굴에 떠오른 놀라움은 곧 불편한 긴장감으로 바뀌었다. 그들은 내가 이 자리에 있을 거라고는, 이런 특별한 모임의 일부가 되어 있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것이다. 당연했다. 10년 전 그들은 내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만을 훔쳐가며 나를 한낱 잊혀진 존재로 내버려 두었다. 나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억지로 감정을 숨길 필요조차 느끼지 않았다. 그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했다. 도윤 씨, 수아 씨. 담담하게 말했다. 오랜만이네요. 먼저 정신을 차린 건 이도윤이었다. 익숙한 미소를 다시 얼굴에 걸고 말했다. 그러게, 여기서 널 보게 될 줄은 몰랐네. 나는 어깨를 가볍게 으쓱하며 대꾸했다. 인생이란 참 예측할 수 없죠. 정수아는 아무 말 없이 시선을 도윤과 나 사이에서 갈팡질팡 옮겼다. 잠시 셋 사이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묵직한 시간이 흘렀다. 그러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도윤이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다. 그래도 이렇게 다시 보니 반갑다. 이번 주 중에 한번 얘기 좀 하자. 나는 그의 손을 힘있게 그러나 과하지 않게 잡았다. 그러죠. 나는 여전히 무심한 어조를 유지했다. 그들이 멀어져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속으로 작은 미소를 지었다. 아직은 몰랐지만 이번 주는 그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흥미진진한 시간이 될 것이 분명했다. 나는 그들을 피하지도 일부러 찾지도 않았다. 이번 리트릿은 내 미래를 위해 너무나 중요한 자리였다. 과거의 그림자에 발목을 잡힐 이유가 없었다. 처음 이틀 동안 나는 각종 세미나, 워크숍, 네트워킹 세션에 몰두했다. 모든 만남은 내가 꿈꿔왔던 엘리트 네트워크의 한 걸음 한 걸음이었다. 하지만 운명은 언제나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개입하기 마련이다. 새벽 시장 개척에 관한 패널 토론의 도중 또다시 그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기 앉아도 될까? 나는 메모를 정리하다 말고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마주쳤다. 이도윤. 여전히 자신만만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눈빛 속에는 묘한 감정이 스쳐갔다. 인정받고 싶다는 열망일까? 용서를 구하는 불안일까? 아니면 아직도 우위를 점하고 싶어하는 의도일까? 나는 굳이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럼요. 나는 태연하게 옆자리를 가리켰다. 그는 맞춤 수트를 다듬으며 자리에 앉았다. 그 작은 몸짓조차 자신이 얼마나 잘 나가고 있는지를 은연중에 과시하는 듯했다. 잠시 둘 다 말없이 패널 토론을 지켜봤지만 나는 느낄 수 있었다. 그의 시선이 나를 끊임없이 탐색하고 있다는 걸. 그는 이 패널에 관심이 있어서 온 게 아니었다. 나 때문이었다. 토론이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들자 도윤이 몸을 기울이며 말을 걸어왔다. 잘 나가더라. 그의 목소리는 놀라움과 억지 친밀함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미소를 얕게 지으며 말했다. 네, 잘 지냈어요. 그리고 조용히 물었다. 도윤 씨는요? 그는 손을 휘 저으며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다. 뭐, 알잖아. 인생 괜찮아. 수아랑도 잘 지내고 있어. 여기에도 같이 왔거든. 그는 쓸데없이 자랑하던 말을 이어갔다. 유럽, 아시아, 세계 곳곳 돌아다녔지. 수아는 자선 활동으로 바쁘고 나도 뭐. 그는 잠시 멈추더니 여전히 익숙한 그 뻔뻔한 미소를 지었다. 기업 세계도 나름의 재미가 있지. 이도윤은 만족스럽다는 듯 어깨를 으쓱였다. 나는 담담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멋진 삶을 일구었나 봐요. 그는 의자에 몸을 깊숙이 기대며 자랑할 기회를 만끽하는 듯했다. 그럼 우리가 옛날에 꿈꾸던 거 거의 다 이뤘다니까. 좋은 삶을 살자. 꼭 성공하자. 그런 얘기했던 거 기억나지? 결국 우리 둘 다 해낸 거야. 나는 웃음을 삼켰다. 그의 뻔뻔한 확신에 실수가 절로 나올 뻔했다. 그러게요. 나는 한치의 감정도 드러내지 않은 채 패널 토론에 다시 집중했다. 하지만 이도윤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계속해서 은근히 나를 찔러댔다. 자신의 성공담, 해외여행 이야기, 그리고 정수아와의 삶을 은근슬쩍 대화에 끼워 넣었다. 마치 여전히 내게서 빼앗은 것을 뽐내고 싶은 듯이 우스꽝스러울 정도였다. 세계 최고 인재들이 한자리에 모인 자리에서 그는 오로지 나만을 의식하고 있었다. 점심 무렵 상황은 또 한 번 변했다. 나는 유망 투자자와 대화를 마치고 돌아서던 순간 정수아가 나를 향해 다가오는 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다듬어진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 세련된 외모 뒤에 순간 머뭇거리는 발걸음이 보였다. 안녕하세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다. 오랜만이에요. 그러네요. 나는 정중하지만 차가운 톤으로 답했다.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눈까지 닿지 못했다. 잘 지내는 것 같아요. 성공했네요.
감사합니다. 나는 짧게 답했다. 수아 씨도요. 둘 사이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정수아는 무언가 말하려 애썼지만 결국 찾지 못한 듯 고개를 약간 떨구었다. 대신 그녀는 힘겹게 말했다. 잘 지내줘서 고마워요. 정말로.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수아 씨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녀의 미소가 잠시 흔들렸다. 그러나 이내 다시 표정을 다잡고 말했다. 네, 물론이죠. 잘 지내고 있어요. 그녀가 돌아서는 순간 나는 알아차렸다. 전에 볼 수 없었던 미세한 균열이 그녀 안에 생겼다는 것을. 자신감이 완전히 무너지진 않았지만 어딘가 어긋난 균열이 분명히 있었다. 나는 그 장면에 오래 머물지 않았다. 하지만 묘하게 마음 한켠에 남았다. 그날 오후 여러 세션과 네트워킹을 이어갔지만 머릿속 어딘가에는 여전히 이도윤과 정수아의 모습이 어른거렸다. 하지만 그 기억이 내 마음을 흔들진 않았다. 아프지도 화나지도 않았다. 그저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의 존재는 내가 얼마나 멀리, 얼마나 높이 올라왔는지를 증명해주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이 남긴 상처 속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었다. 나는 훨씬 더 강하고 현명하고 이루어낸 것이 많은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날 저녁 네트워킹 디너에서 이도윤이 다시 나를 찾았다. 이번에는 정수아를 데리고 그녀의 미소는 아까보다 훨씬 억눌려 있었다. 반면 이도윤은 분위기의 중심에서 활짝 웃으며 사람들과 악수하고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했다. 마침내 나를 향해 돌아선 그는 예상대로 거드름 섞인 어조로 말했다. 인생 참 재밌지 않냐? 그는 와인잔을 빙빙 돌리며 말했다. 그때는 그냥 꿈만 크던 두 녀석이었는데 이제 봐라, 우리가 이렇게 됐잖아. 나는 잔잔하게 대꾸했다. 그러게요. 우릴 좀 보세요. 그의 미소가 잠깐 흔들렸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내게는 충분했다. 옆에 서 있던 정수아는 불편한 듯 몸을 비틀며 내 시선을 피했다. 그들이 이 만남에서 기대했던 게 무엇이든 적어도 이런 결과는 아니었던 것 같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나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 나는 복수도 인정도 필요하지 않았다. 그저 이 자리에서 그들의 배신을 딛고 꿋꿋이 선 나 자신의 존재만으로 충분했다. 그들이 아무리 자랑을 늘어놓는다 해도 진실은 내가 알고 있었다. 그리고 어쩌면 그들 역시 알고 있었을 것이다. 다음날 아침 나는 한층 더 또렷해진 집중력으로 일어섰다. 여기 온 목적은 과거가 아닌 미래였다. 하지만 운명은 여전히 내 길을 이도윤과 정수아의 궤도에 겹치게 만들고 있었다. 이제 그들의 태도는 은근한 오만에서 조심스럽고 끈질긴 집착으로 변해 있었다. 특히 이도윤은 자신의 완벽한 삶을 자랑할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커피가 준비된 네트워킹 세션. 그는 가장 대담한 움직임을 보였다. 나는 뷔페 테이블 근처에서 다른 창업가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때 이도윤이 다가왔다. 정수아는 그보다 한 발짝 뒤에서 따라왔다. 그는 대화가 잠시 끊긴 틈을 타 자연스럽게 끼어들었다. 좋은 아침이야. 그의 목소리는 억지로 친근함을 가장하고 있었다. 함께 이야기하던 창업가는 눈치껏 자리를 비켜주었다. 이제 나와 이도윤, 그리고 정수아만 남았다. 나는 아무런 감정도 담지 않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같이 앉으세요. 기회를 잡은 이도윤은 곧바로 말을 이어갔다. 여기서 이렇게 만나다니 참 재밌네. 아까도 얘기했는데 우리 셋 다 꽤 멀리 왔더라고. 내가 이룬 것도 정말 대단해. 근데 아직 혼자지? 그의 말은 일부러 던진 듯 날카로웠다. 아침의 평화로운 공기를 가르는 은근한 독설이었다. 정수아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가볍게 미소 지었다. 맞아요. 그는 의자에 몸을 기대며 더 큰 미소를 지어 보였다. 뭐, 가족이 없으면 일에 더 집중할 수 있긴 하지. 근데 말 나온 김에 그는 정수아를 향해 손짓했다. 우리 아내 좀 봐. 아름답고 부유하고 행복하지. 넌 불쌍하게 아직 혼자고. 그의 말은 의도적으로 상처를 주려는 것이었다. 오래전 배신의 흔적을 다시 긁어내려는 듯. 하지만 그가 모르는 게 있었다. 그 상처는 이미 오래전에 아물었다는 것. 나는 그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묵묵히 침묵을 늘어뜨렸다. 그 짧은 침묵만으로도 그는 몸을 약간 움츠렸다. 그리고 나는 조용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제 아내도 곧 소개해드리죠. 그 한마디는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이도윤의 미소는 그대로 굳어버렸고 그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정수아 역시 놀란 표정으로 커피잔을 떨어뜨릴 뻔했다. 순간 주변의 모든 소음이 멀게만 느껴졌다.
마치 시간마저 멈춘 듯 나는 시계를 흘끗 바라보며 태연하게 말했다. 아, 잠깐 전화 좀 하러 가야겠네요. 마치 평범한 날씨 이야기를 하듯 아무렇지도 않게 나는 그들을 얼어붙은 채로 남겨둔 채 휴대폰을 꺼내며 천천히 걸어 나왔다. 진실을 말하자면 전화를 걸 계획은 없었다. 그럴 필요도 없었다. 하지만 그 짧은 공백이 주는 긴장감은 충분했다. 그들의 시선이 등에 꽂히는 걸 느끼며 나는 리조트 로비를 빠져나왔다. 서로 간의 팽팽한 긴장감은 공기마저 무겁게 만들 정도였다. 몇 분 후 나는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차분한 얼굴로 돌아왔다. 그 사이 방 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이도윤과 정수아가 주목의 중심이 아니었다. 내 아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호기심이 사람들 사이로 퍼져나갔고 공기의 흐름이 바뀌었다. 나는 한눈에 알 수 있었다. 이도윤은 초조한 듯 손을 만지작거렸고 정수아는 아예 내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들어섰다. 윤채린. 그녀는 단어 하나 없이 단순히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모든 시선을 사로잡았다. 품격과 자신감이 몸짓 하나하나에 녹아 있었고 그녀의 걸음걸이는 마치 완벽하게 조율된 교향곡의 소곡 같았다. 사람들의 속삭임이 터져 나왔다. 그녀의 이름이 퍼져나갔고 존경과 경외가 담긴 시선이 방 안을 가득 메웠다. 그녀는 단순히 나의 아내가 아니었다. 그 자체로 한 산업을 이끄는 거인이었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다. 이도은의 표정은 가히 볼만했다. 자신감으로 가득했던 얼굴이 굳어지고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다. 정수아 역시 겉으로는 침착해 보이려 했지만 발끝으로 전해지는 초조함을 감출 수 없었다. 질투일까, 후회일까, 어떤 감정이든 그녀의 발끝을 무겁게 했다. 나는 조용한 자부심을 안고 윤채린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그녀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다. 여러분, 나는 단단하지만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제 아내 윤채린입니다. 순간 방 안이 환호성으로 터졌다. 하지만 박수갈채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를 향한 것이었다. 이도윤과 정수아도 마지못해 박수를 쳤다. 움직임은 어색했고 웃음은 어설펐다. 나는 그 순간을 지켜보았다. 이도윤의 눈빛 속에서 혼란을 읽을 수 있었다. 그는 머릿속으로 끊임없이 계산하고 있었다. 자신이 무너뜨렸다고 생각했던 남자가 이토록 당당히, 이토록 위대하게 서 있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 박수가 잦아들 무렵 나는 그의 시선을 잡아냈다. 그리고 그가 먼저 시선을 피했다. 그 이후로 그날 남은 시간 동안 이도윤은 더 이상 나에게 다가오지 않았다. 정수아 역시 나를 쳐다보지 않았다. 힘의 균형은 완전히 뒤바뀌었고 그들 역시 그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그런데도 나는 승리감을 느끼지 않았다. 적어도 그들이 상상했을 법한 식으로는 이것은 복수도 과시도 아니었다. 그저 내가 어떤 사람으로 성장했는지, 내가 어떤 삶을 만들어냈는지를 스스로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그날 밤 윤채린과 단둘이 조용히 저녁 식사를 하며 나는 곰곰이 생각했다. 10년 전 이도윤과 정수아는 내게서 무언가를 빼앗아갔다. 그때 나는 그것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들이 무너뜨린 것은 오히려 내 안에 꺼지지 않는 불꽃을 심었다. 그 불꽃은 그들이 평생 꿈꾸어도 닿지 못할 세계를 만들어냈다. 그리고 지금 나는 완전히 자유로워졌다. 진정으로 그녀가 방에 들어선 이후 공기조차 달라져 있었다. 윤채린. 그녀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모두를 끌어당기는 존재였다. 자신감과 따뜻함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그야말로 사람을 매혹시키는 힘이었다. 그녀가 사람들 사이를 오가며 부드럽게 인사를 나누는 모습을 지켜보며 나는 속 깊은 자부심을 느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따뜻하고 묵직한 자부심을. 그녀는 단순히 존경받는 존재가 아니었다. 사람들은 경외심 어린 눈빛으로 그녀의 이름을 속삭였고 대화 중이던 이들조차 발걸음을 멈추고 그녀에게 다가갔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녀는 산업계를 이끄는 거인이자 수많은 기록을 새로 쓴 선구자였다. 하지만 나에게 그녀는 수많은 고비를 함께 건너온 동반자였다. 내가 쓰러질 뻔했던 순간마다 나를 믿어주고 일으켜 세워준 사람이었다. 그때 나는 이도윤과 정수아가 여전히 뷔페 테이블 근처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이제 그들의 얼굴에는 이전의 자신감 대신 혼란과 믿기지 않는 표정이 자리하고 있었다. 나는 그들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윤채리는 내가 다가가는 걸 눈치채고 조용히 눈빛을 주었다. 그녀는 이미 상황을 다 파악한 듯 살짝 지은 미소로 모든 걸 말해주었다. 도윤 씨,
나는 차분하고 단단한 목소리로 불렀다. 오늘 꼭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이도윤이 고개를 돌렸고 그의 얼굴에서 피가 서서히 빠져나가는 것이 눈에 보였다. 윤채린이 우아하게 앞으로 걸어 나왔다. 정수아는 그대로 얼어붙은 듯 우리 둘 사이를 오가는 시선만 번뜩였다. 윤채린은 변함없는 품위로 손을 내밀었다. 안녕하세요. 따뜻하지만 당당한 어조였다. 윤채린입니다. 이도윤은 기계적으로 그 손을 잡았다. 어색하게 웃으려 했지만 그 웃음은 금방 무너졌다. 정수아는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그 눈빛 속에는 분명히 질투와 패배감이 섞여 있었다. 윤채린. 이도윤은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영광입니다. 나는 그 상황을 지켜보며 속으로 조용히 웃었다. 10년 전 그들은 내게서 가장 소중했던 것을 빼앗았다고 믿었다. 그러나 지금 그들 앞에 서 있는 윤채린은 그들이 상상할 수조차 없는 수준의 사람이었고 나 역시 그 배신을 딛고 완전히 다른 삶을 일궈낸 사람이었다. 나는 그 어색한 침묵을 일부러 더 길게 늘렸다. 그들에게 이 순간의 무게를 온전히 느끼게 하고 싶었다. 윤채린이 상징하는 것은 단순한 개인이 아니었다. 그녀의 성취, 영향력, 업계에서의 확고한 위치. 그녀는 그들이 흉내내려 했지만 절대 도달할 수 없었던 진짜 정상이었다. 윤채린 씨, 정수아가 간신히 말을 꺼냈다. 소문은 많이 들었어요. 윤채린은 부드럽지만 날카로운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그러셨겠죠. 톤은 가볍지만 그 안에 분명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다. 이렇게 직접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 한마디에 정수아의 볼이 희미하게 붉어졌다. 이도윤 역시 어쩔 줄 몰라 하는 표정을 숨기지 못했다. 마치 현실을 부정하고 싶지만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깨달음에 사로잡힌 사람처럼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 나는 그들의 미세한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대신 어색하고 불안한 기운만이 맴돌았다. 윤채린은 여전히 품위와 여유를 유지한 채 대화를 능숙하게 이끌었다. 오히려 그녀의 세련된 태도는 그들의 초조함을 더욱 도드라지게 만들었다. 그리고 마침내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대화가 끝나자 윤채린은 다른 참석자와 대화를 나누기 위해 자리를 옮겼다. 남겨진 자리에는 나와 이도윤, 그리고 정수아,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뼈아픈 침묵만이 남아 있었다. 잠시 동안 우리 셋 중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다. 과거와 현재가 정면으로 충돌한 듯한 묵직하고 벗어날 수 없는 침묵이었다. 그녀는 이도윤이 말을 뗐지만 적당한 단어를 찾지 못한 채 목소리가 흐려졌다. 대단하네. 나는 희미하게 웃으며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렇죠. 정수아의 표정은 더 복잡했다. 평소 철벽 같던 그녀의 침착함에 작은 균열이 생겨 있었고 그 균열을 애써 숨기려 애쓰는 것이 눈에 보였다. 잘 지냈네요.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지만 그 말에는 확신이 없었다. 그럼요. 나는 간단히 대답했다. 지금까지 걸어온 모든 길에 감사합니다. 내 말은 공격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지만 그들에게는 분명히 가슴 깊이 꽂혔다. 그 말 속에는 그들이 무너뜨렸다고 믿었던 삶이 오히려 훨씬 더 단단하게 성장했음을 암시하는 무게가 담겨 있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이 내게 다가오려는 시도는 점점 더 어색해졌다. 한때 자신만만하게 성공을 자랑하던 이도윤은 이제 불안해하며 말을 고르고 있었고 자신감으로 빛나던 정수아는 어느새 예전의 그림자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다. 그날 행사가 끝날 무렵 그들의 겉모습에 드리워진 균열은 누구의 눈에도 분명했다. 완벽해 보였던 가면은 이제 한 올 한 올 조용히 풀려나가고 있었다. 그날 저녁 윤채린과 나는 산을 내려다보는 테라스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나는 하루 동안의 일을 곱씹으며 미소 지었다. 10년 전의 나였다면 그들의 초라한 모습을 보며 통쾌함에 젖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단지 명확한 평온함만을 느꼈다. 배신을 뛰어넘어 완전히 자유로워진 나 자신을 실감하고 있었다. 솔직히 이건 예상 못했어. 윤채린이 조용히 웃으며 내 손등에 손을 얹었다. 나는 멀리 지평선을 바라보며 답했다. 전혀. 그리고 나는 진심으로 느꼈다. 나는 이제 완전히 자유롭다. 다음 날 공기는 분명히 달라져 있었다. 이틀 전까지만 해도 우월감을 내세우며 거들먹거리던 이도윤과 정수아는 이제 더 이상 그럴 여유가 없어 보였다. 불편함과 당혹감이 그들 주변을 감싸고 있었고 그들과의 마주침은 마치 이미 승패가 정해진 체스 게임처럼 어색했다. 나는 그들을 찾지 않았다. 그럴 필요조차 느끼지 못했다.
이미 진실은 충분히 전달되었고 나는 그들이 그 불편함 속에 스스로 머물게 내버려 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치 불꽃 주변을 맴도는 나방처럼 내 주위를 어슬렁거렸다. 끌리는 건지 두려운 건지 모른 채로. 그날 브런치 네트워킹 행사 중 이도윤이 또다시 다가왔다. 나는 몇몇 창업가들과 협력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때 멀리서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그의 모습을 보았다. 이번에는 그의 미소가 예전과 달랐다. 공손하고 어딘가 머뭇거리는 듯한. 나는 한때 그가 결코 망설이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달랐다. 저 실례합니다. 그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걸어왔다. 잠깐 시간 좀 괜찮을까요? 그룹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나는 조용한 구석으로 걸어가는 이도윤을 따라갔다. 정수아는 그 뒤를 따라오며 예전의 당당한 모습 대신 한층 가라앉은 표정을 하고 있었다. 잠시 동안 우리 셋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도윤은 무게를 옮겨가며 서 있었고 손은 어색하게 주머니 속에 박혀 있었다. 그냥. 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내가 이뤄낸 것들, 지금의 내 모습, 정말 대단하다고 말하고 싶었어. 나는 눈썹을 약간 치켜 올리며 그를 바라보았다. 이 말을 어디로 끌고 가려는지 알 수 없었다. 고마워. 나는 짧게 답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고 시선은 바닥만 보던 정수아에게 잠시 머물렀다. 솔직히 그때 우리 좋게 끝난 건 아니었잖아. 나는 웃음을 터뜨릴 뻔했다. 그건 정말 터무니없는 표현이었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내 대답에 그는 고개를 움츠렸다. 그 기억만으로도 괴로운 듯했다. 우리가 어렸고 어리석었고 그는 말끝을 흐리며 그리고 나는 부끄러운 선택들을 했어. 그 고백은 생각보다 무겁고 진지했다. 정수아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었지만 그 눈빛 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갔다. 이도윤은 멈추지 않고 말을 이어갔다. 마치 지금 멈추면 두 번 다시 용기를 낼 수 없을 것처럼. 어제 너를 보고 그리고 내가 이룬 걸 보고 나 자신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선택을 했는지. 나는 가만히 듣고 있었다. 그가 말할 기회를 주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오랜만에 진심이 담긴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미안하다. 그가 말했다. 모든 것에 대해 간단한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결코 가벼울 수 없는 무게가 실려 있었다. 나는 잠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한편으로는 오랫동안 내 안을 지탱해온 분노와 원망을 놓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었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조용하고 단단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제는 괜찮아. 그 말 고맙네요. 나는 차분히 답했다. 하지만 굳이 사과할 필요 없어요. 이미 다 지나간 일이고 오히려 그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는 거려. 그는 안도와 후회의 복잡한 감정이 뒤섞인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제야 정수아도 힘겹게 입을 열었다. 우리는 내가 이렇게 잘 해낼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 우리는 내가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겠죠. 나는 그녀의 말을 대신 이어받았다. 뭐 실제로 잠깐은 그랬어요. 나는 담담히 웃었다. 하지만 인생은 참 놀랍잖아요. 사람들을 예상치 못한 곳으로 데려가니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끝내 내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이도윤 역시 예전의 거만함 대신 어딘가 불안한 눈빛을 하고 있었다. 그냥 정리하고 싶었어. 그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나는 작은 진심 어린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정리됐어요. 대화는 거기서 끝났다. 그러나 그 여운은 오래도록 남았다. 그날 이후 이도윤과 정수아는 더 이상 나에게 다가오지 않았다. 그들의 이전의 활발한 태도는 사라지고 대신 조용히 나를 지켜보는 모습만 남았다. 그들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다. 분노도 질투도 아니었다. 오히려 반성 혹은 후회에 가까운 것. 그날 저녁 윤채린과 나는 미래 혁신 리더 회의 주최 측이 마련한 정찬에 참석했다. 수많은 영향력 있는 인사들이 모여 아이디어를 교류하고 새로운 인연을 만드는 자리였다. 물론 이도윤과 정수아도 거기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이번에는 다가오지 않았다. 그저 한 구석에서 예전과는 달리 한없이 조용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서 있었다. 나는 윤채린의 손을 꼭 잡았다. 우리가 함께 쌓아 올린 삶에 감사하며 과거는 더 이상 나를 얽매지 않았다. 모든 것은 뒤집혔고 나는 비로소 완전히 자유로워졌다. 이도윤과 정수아의 완벽한 이미지에 난 균열은 이제 더 이상 미세하지 않았다. 리트릿이 시작된 지 사흘째 되는 날,
그들의 변화를 부인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단지 그들의 태도만이 아니었다. 자신감 넘치던 이도윤의 발걸음에서 느껴지는 머뭇거림, 내 눈을 피하려 애쓰는 정수아의 시선 회피,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의 조심성 없는 행동에서 드러나는 진실들. 그날 아침, 고압적인 산업 환경 속 균형 유지에 대한 패널 토론 중이었다. 나는 그들 몇 줄 뒤에 앉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언제나 침착함을 자랑하던 이도윤은 손가락을 끊임없이 만지작거렸고 집중하지 못하고 허공을 바라보았다. 정수아가 몸을 기울여 무언가 속삭였지만 그는 고개를 젓고 냉정하게 그녀를 밀어냈다. 그들 사이에 흐르는 긴장감은 눈에 보일 정도였다. 커피 브레이크 시간, 나는 우연히 가까운 거리에서 그들의 대화를 듣게 되었다. 정수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카로웠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분노와 답답함이 묻어났다. 이건 아니잖아. 도윤 씨, 당신은 상황이 좋아질 거라 했잖아. 좋아질 거야. 이도윤이 짧게 쏘아붙였다. 시간만 좀 더 필요해. 시간. 정수아가 냉소적으로 웃었다. 우리 그마저도 얼마 안 남았어. 그들은 내 시선을 느끼자마자 대화를 멈췄다. 정수아는 억지 미소를 지었지만 그녀의 눈동자엔 감춰지지 않는 피로가 어른거렸다. 이도윤은 입을 꾹 다문 채 고개만 까딱였다. 나는 다가가거나 개입하지 않았다. 그들의 문제는 이제 내 관심 밖이었다. 하지만 그들이 과거에 만들었던 완벽한 부부라는 환상이 이토록 빠르게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는 것은 무시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오후가 되자 또 다른 장면이 펼쳐졌다. 이번에는 네트워킹 세션 중 정수아가 지인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었다. 나는 일부러 엿듣지 않았지만 그녀의 냉소적인 목소리는 방 안을 가로질러 들려왔다. 도윤 씨, 예전 같지 않아요. 그녀는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거래도 예전처럼 따내지 못하고 압박감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어요. 나는 도와주려고 했어요. 근데 들으려고도 안 해요. 상대방은 어색한 미소와 함께 공손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정수아는 눈치조차 채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미 자신의 불만에 완전히 잠식되어 있었다. 이 모든 걸 들으면서도 나는 예상했던 통쾌함을 느끼지 않았다. 10년 전이라면 그들의 실패를 통쾌하게 즐겼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오히려 허무했다. 그들의 고통은 그들 자신의 몫이었다. 나는 이미 그 모든 감정들을 넘어선 곳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공들여 쌓아 올린 가면이 산산조각 나는 모습을 목격하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과거의 내 상처를 떠올리게 했다. 하지만 다른 점이 있었다. 나는 그 깨진 조각들을 모아 더 강한 사람으로 거듭났고 그들은 아직도 흠집난 가면을 붙잡고 있었다. 가냘픈 완벽함의 껍질 아래 본질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다. 그날 저녁 나는 다시 한번 정수아와 마주쳤다. 그녀는 테라스 한쪽에 홀로 서 있었다. 손에는 와인잔이 들려 있었고 자세는 어딘가 굳어 있었다. 다가갈까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발걸음을 돌리기로 했다. 그런데 내가 돌아서기 전에 그녀가 먼저 나를 발견했다. 현우 씨. 그녀는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나를 불렀다. 수아 씨. 나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그녀는 멀리 펼쳐진 풍경만 바라보았다. 그러다 마치 스스로도 통제할 수 없는 듯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당신 정말 멋지게 해냈네요. 네. 나는 짧고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녀는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예전에는 도윤 씨랑 나는 우리가 옳은 선택을 했다고 믿었어요. 그게 나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좋을 거라고.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더 작아졌다. 그리고 그녀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그런데 당신을 이렇게 보고 나니 알겠어요. 우리는 단순히 당신을 잃은 게 아니었어요. 우리 자신도 잃어버린 거였어요.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예전의 정수아였다면 이런 식으로 후회나 약함을 내비칠 사람이 아니었다. 뭐라 답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나는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인생은 결국 우리가 쏟아 넣은 만큼 돌려주는 것 같아요. 나는 모든 것을 쏟아부었고 그 결과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정수아는 아픈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야죠. 당신은 받을 자격이 있어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고요히 테라스를 떠났다. 나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무엇이 그녀를 이렇게 솔직하게 만들었을까? 죄책감? 질투? 아니면 단순히 스스로의 불행을 마주한 결과였을까? 방으로 돌아왔을 때 윤채린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따뜻한 미소는 내 안에서 소용돌이치는 감정을 조용히 어루만졌다. 우리는 나란히 앉아
나는 조용히 정수아와의 대화를 털어놓았다. 체리는 가만히 내 손을 잡은 채 조용히 들어주었다. 당신은 그들에게 아무것도 갚을 필요 없어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변명도 용서도 당신은 이미 당신의 길을 가고 있어요. 남은 건 그들이 알아서 짊어질 몫이죠. 그녀의 말은 명확했다. 그리고 맞는 말이었다. 이도윤과 정수아의 문제는 이제 내 짐이 아니었다. 나는 이미 오래전에 그들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다시는 그들의 세계로 끌려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그날 밤 윤채린 곁에서 나는 깊은 평화를 느꼈다. 그들의 무너져가는 가면은 이제 내 삶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내 삶, 내 행복, 내 성공 모두 내 것이었다. 그리고 그 누구도 다시는 그 토대를 흔들 수 없었다. 리트릿 마지막 날, 오늘은 참가자들의 개인 성장과 성찰을 위한 시간이었고 마지막 키노트 연설은 참가자 중 한 명이 맡기로 되어 있었다. 나는 일주일 전 이 연설을 부탁받았다. 처음에는 망설였다. 공개 연설은 내게 그다지 편한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곧 깨달았다. 이건 단순한 연설이 아니라 나의 여정을 통해 누군가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기회였다. 백스테이지에 서서 나는 그랜드홀로 모여드는 청중을 바라보았다. 산업을 이끄는 리더들, 혁신가들, 영향력 있는 인물들, 모두가 기대에 찬 얼굴로 자리를 채웠다. 그리고 그들 한가운데 이도윤과 정수아도 앉아 있었다. 그랜드홀 한가운데 정수아는 긴장한 자세로 무릎 위에 두 손을 꼭 모은 채 앉아 있었다. 이도윤 역시 평소의 자신만만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고 유난히 조용했다. 나는 무대 위로 걸어 올라갔다. 따뜻한 조명이 얼굴을 비추었고 청중의 박수가 조용히 퍼졌다.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처음 이 길을 걸어 나설 때 나는 성공이란 어떤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이라 믿었습니다. 부, 지위, 인정. 그것들이 나를 완성시켜 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방 안은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웠다. 모든 시선이 나에게 쏠려 있었다. 하지만 나는 떨지 않았다. 오히려 단단한 평온함이 마음을 채우고 있었다. 10년 전,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배신을 마주했습니다. 그 일은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고 다시는 회복할 수 없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이 바로 제 삶을 바꾸는 촉매가 되었죠. 그것 덕분에 저는 진짜 나를 마주할 수 있었고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이도윤은 좌석에서 몸을 불편하게 움직였고 그 시선을 나에게 고정하고 있었다. 정수아는 죄책감과 무엇인가 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는 얼굴을 하고 있었다. 저는 그 고통 속에서 진실성과 회복력, 그리고 나를 끌어내리는 사람 대신 끌어올려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의 가치를 배웠습니다. 지금의 성공은 저 혼자만의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보다 저를 먼저 믿어준 사람들, 진심으로 지지해준 이들과 함께 쌓아 올린 결과입니다. 신뢰, 공동체, 그리고 진정성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증명하는 여정이었죠. 청중은 다시 박수를 쳤다. 나는 손짓으로 조용히 제스처를 보내며 말을 이었다. 하지만 이 여정은 단지 직업적인 성장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분노, 원망, 과거를 놓아버리는 법을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붙잡고 있으면 결국 나 자신을 가두게 되니까요. 진정한 성공은 무엇을 이루었느냐가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연설을 마치자 방 안은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가득 찼다. 나는 천천히 무대에서 내려왔다. 윤채린이 따뜻한 눈빛으로 내 손을 꼭 쥐었다. 그녀의 눈 속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자부심이 담겨 있었다. 그날 오후 수많은 대화와 인연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다가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나의 말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작은 진실 하나가 누군가에게 얼마나 깊은 울림을 줄 수 있는지를 나는 다시 한번 깨달았다. 리트릿이 끝나가던 저녁, 나는 다시 이도윤과 정수아를 마주쳤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이제는 예전의 거만한 기색은 전혀 남아있지 않았다. 정말 큰 울림이었어. 이도윤이 말을 꺼냈지만 금세 목소리가 가늘어졌다. 정수아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는 희미한 눈물이 맺혀 있었다. 정말 많이 변했네요. 우린 당신이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나는 그들의 시선을 차분하게 받아냈다. 삶은 우리가 준비되었든 아니든 결국 필요한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이도윤은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불편한 표정을 지었다. 그냥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어. 당신의 말도, 당신의 존재도. 정수아도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그리고 정말 미안해요. 그때 우리가 당신에게 했던 모든 것에 대해. 나는 그들의 말을 잠시 곱씹었다. 10년 전이었다면 이런 사과를 듣기 위해 무엇이든 바쳤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그 사과는 더 이상 내 삶의 중심이 아니었다. 그저 지나간 이야기의 작은 각주처럼 느껴졌다. 고맙습니다. 나는 간단히 답했다. 하지만 과거는 과거일 뿐이죠. 우린 모두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의 결과를 품고 살아갑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 무엇을 선택하느냐입니다. 그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표정에는 안도와 후회가 동시에 담겨 있었다. 그들이 조용히 떠나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어깨 위에 얹혀있던 무거운 짐이 내려가는 것을 느꼈다. 분노도, 원망도, 다치지 않던 갈증 같은 집착도 모두 사라져 있었다. 그 자리에 남은 것은 조용한 평화였다. 내가 몰랐던 진짜 자유의 감각이었다. 그날 밤 윤채린과 나는 별이 총총한 하늘 아래 조용히 앉아 있었다. 나는 이곳까지 걸어온 여정을 천천히 되짚었다. 한때 나를 집어삼킬 듯 했던 배신은 이제 내 삶의 작은 한 챕터에 불과했다. 회복, 성장, 그리고 과거를 넘어서는 선택의 이야기로 채워진 긴 여정 속 일부. 조용하네요. 윤채린이 부드럽게 말했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나는 지평선을 바라보며 답했다. 우리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에 대해서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내 손을 꼭 잡았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얼마나 더 나아갈지에 대해서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미래가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무한하고 가능성으로 가득 찬 모습으로 나는 오랜만에 진심으로 평화를 느꼈다. 리트릿의 마지막 날. 공기 속에는 은은한 마무리의 기운이 감돌았다. 단순히 행사가 끝난다는 것만이 아니라 내 삶의 한 장이 완전히 닫히는 느낌이었다. 참가자들은 짐을 싸고 작별 인사를 나누고 언젠가 다시 만나자고 약속을 주고받았다. 그들 사이에 이도은과 정수아도 있었다. 이제 그들은 내 삶에 남은 희미한 잔향 같았다. 출구 근처에 서 있는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조용히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정수아는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보이지 않는 짐을 짊어진 사람처럼 보였다. 이도윤 역시 이전의 자신감 넘치던 모습 대신 조심스럽고 무거운 기운을 풍기고 있었다. 그들이 다시 나에게 다가올까 잠시 생각했지만 그들은 다가오지 않았다. 조용히 잔잔한 여운만을 남긴 채 떠나갔다. 윤채린과 나는 리트릿의 마지막 순간을 천천히 음미했다. 비어가는 홀을 거닐며 며칠 동안 나누었던 대화와 인연을 되새겼다. 그녀의 손이 자연스럽게 내 손을 감쌌다. 항상 그랬듯 그녀의 손길은 나를 단단히 붙들어 주었다. 정말 멋지게 해냈어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자부심이 가득 담긴 목소리로.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쉽진 않았지만 필요한 일이었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에 잠긴 듯 말했다. 이제 좀 가벼워진 것 같아요? 나는 그녀의 질문을 곱씹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응, 정말 그래. 왜냐고 묻는 듯한 그녀의 눈빛에 나는 천천히 답했다. 그들을 다시 만난 건 내가 잊었다고 생각했던 부분까지 마주하게 만들었어요. 그들의 배신은 분명히 나를 만들었지만 이제는 나를 정의하지 못해요. 나는 내 손으로 진짜 의미 있는 삶을 만들었어요. 그것은 그들을 극복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저지른 일 너머를 내가 선택했기 때문이었다. 늦은 저녁, 윤채린과 나는 스위트룸 발코니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멀리 펼쳐진 산맥이 어둠 속에서 은은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이 자리까지 걸어온 여정을 되돌아보았다. 고통, 분노, 스스로를 증명하고자 했던 끝없는 갈망, 그 모든 것은 과정의 일부였다. 하지만 지금 내 마음을 채우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었다. 만족, 감사, 그리고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삶과 그 삶을 함께 나누는 이 여인에 대한 깊은 경외심이었다. 알아요. 윤채린이 부드럽게 침묵을 깨뜨렸다. 인생이 참 묘하게 흐른다는 걸. 10년 전이라면 당신은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나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상상은커녕 꿈도 꾸지 못했지. 하지만 봐요. 그녀가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지금의 당신을 더 강해지고 더 행복해지고 완전한 당신을. 그녀의 말은 조용한 화건처럼 공기 속에 퍼졌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폭풍 속에서도 나를 붙잡아준 이 사람, 나의 버팀목.
나의 동반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벅찬 감정이 밀려왔다. 정말 고마워요. 나는 낮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미소 지었다. 무엇을요? 나를 믿어준 것, 내 곁에 있어준 것, 그리고 당신 자신이 되어준 것. 그녀의 미소가 더 깊어졌다. 그리고 내 손을 따뜻하게 감쌌다. 언제까지나 밤하늘에 별들이 하나둘 떠오르는 것을 바라보며 나는 잠시 이도윤과 정수아를 떠올렸다. 그들의 미래가 어떤 모습일지는 알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 나는 그것을 알 필요조차 없다는 걸 깨달았다. 그들의 길은 그들 스스로가 걸어가야 할 몫이었다. 나의 길은 나의 것이었고 언젠가 마음 깊숙이 품고 있었던 원망마저 이제는 조용한 수용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들은 내 이야기의 일부였지만 더 이상 그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이들은 아니었다. 이번 리트릿은 많은 것을 일깨워 주었다. 내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내 안에 어떤 힘이 숨겨져 있었는지, 그리고 놓아버림이 얼마나 중요한지, 무엇보다도 나는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삶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다. 진정성, 사랑, 회복력을 기반으로 한 삶. 밤이 깊어지고 윤채린과 나는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침대에 누웠다. 나는 알 수 없는 충만함에 눈을 감았다. 이제 과거는 완전히 지나갔다. 미래는 내 앞에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처음으로 나는 완전히 자유로웠다. 잠이 들기 전 마지막으로 떠오른 생각은 이랬다. 인생은 결국 균형을 맞춘다. 운명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카르마라고 부를 수도 있다. 아니면 단순히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노력과 인내의 결과라고 해도 좋다. 어떤 이름을 붙이든 나는 확신했다. 이 모든 것은 나의 것이었다. 그리고 그 모든 여정은 값지고 소중했다. 여기까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어쩌면 우리 모두 배신과 상처를 통해 진짜 자신을 찾아가는 건 아닐까요? 이 이야기가 당신 마음 어딘가에 작은 울림이 되었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함께 걸어가요. 우리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